루비 책밤. 꿈꾸는 인큐베이터. 지은이 박완서. 출판 세계사. 낭독 성우 루비. 동생의 전화 목소리는 속사포처럼 빨랐다. 충분히 상냥했고 응석이 깔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할 틈을 전혀 주지 않았기 때문이지 명령조로 들렸다. 그럼 언니 부탁해. 어머머, 큰일 났다. 오늘 직원 조회인데 또 교장 눈총 맞으면서 들어가게 생겼네. 언니 지금 통탄통탄 하고 있지? 날 옆으로 끌어들인 거 말이야. 그렇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 우리 언니의 요 꿀맛을 안 이상 악착같이 붙어 다닐 테니까 약올르지롱. 제 할 소리 다 하고 농짓거리까지 하고 나서 가타부타 이쪽의 사정 따위는 들을 척도 안 하고 전화는 찰카다 끊겼다. 동생의 용건은 제 자식 슬기 유치원에서 재롱잔치가 오늘 오후에 있는데 학기말 성적 처리 때문에 도저히 그 시간에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 나더러 대신 가달라는 거였다. 동생은 여자고등학교 가정선생이었다. 가정이 살림 솜씨를 가르치는 과목은 아니라고 해도 동생이 가정선생이라는 건 웃기는 일이었다. 살림에는 솜씨도 뜻도 없이 다만 최소한으로 하는 거 하나가 주특기였다. 잘 기르기 위해 하나만 낳겠다고 공언하고 외아들 슬기를 낳은 후에도 학교를 안 그만두었다. 산전, 산후 휴가 동안에 비로소 전업주부가 되는 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그때부터 내가 동생의 가정선생 노릇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파출부를 고용할 때 면접하는 일부터 임금 협상, 길들이기 등을 뒤에서 코치했고 우리 장 볼 때 동생네 것도 같이 봐가지고 가 파출부에게 요리 실수까지 해보였고 아기 옷이나 기저귀 빨래에 비눗기가 남아있지 않나 의욕의 눈초리를 번득이기도 했다. 같은 강남이긴 해도 그닥 가깝다고는 할 수 없는 두 집 사이를 오가며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번씩은 그 짓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손수 운전할 수 있는 내 차 덕도 컸다. 그러나 파출부한테 아무리 공을 들여봤댔자 직업의식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서 예고 없이 안 올 적이 종종 있었다. 그런 날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린 것을 포대기에 싸갖고 달려들어 짐 부리듯이 현관에다 동댕이를 치고 총총히 출근을 했다. 동생도 동생의 남편도 각각 제 차를 가지고 있어서 기동성은 그만이었고 동생의 남편이 혼자서 어린 것을 싣고 올 적도 있었다. 그럴 때는 내 쪽에서 되레 동생 남편의 눈치가 보여 싫은 내색은커녕 보물단지처럼 반색을 하며 안아드려야 했다. 더욱 난처한 것은 워낙 칠칠치 못한 동생인지라 젖먹이가 이동하려면 반드시 안동해야 할 잡다한 물품 중 한두 가지는 을에 빠져있는 거였다. 그럴 때는 참을 수 없도록 우라가 치밀어 다시는 받지를 않을 것처럼 푸념을 하다가도 짐짝처럼 끌려다니는 어린 것이 안쓰러워 마음을 풀곤 했다. 잔손갈 나이는 지났다고 해도 내 자식도 셋이나 되었다. 남편이나 아이들이 나의 이런 동생네 치닥거리를 유별나게 아기를 좋아해서 사서하는 고생쯤으로 밉지 않게 봐주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동생은 우리 식구들한테 얌체라는 별명으로 통할 만큼 나한테 신세진 것에 대해 미안해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었다. 온종일 뼈골 빠지게 애를 봐주고 나서도 좋은 소리 듣기를 기대하긴 어려웠다. 맡겼던 보물단지를 찾아가기 전에 혹시라도 없어진 거나 달라진 게 없나 점검하듯이 아이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안아보고 냄새까지 맡아보고 나서 하루 동안에 홀쭉하고 꾀지재해졌다는 소리나 하기 십상이었다.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나는 기가 막혔지만 드러내놓고 탓한 적은 없었다. 세대차에서 오는 이질감이 흔히 그렇듯이
단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생이 하는 짓이 미워지지가 않았다. 숫째 우리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오면 어떻겠느냐는 말을 먼저 꺼낸 것도 나였다. 그렇게 되면 동생이 나한테 더 기대게 될 건 뻔했지만 이사가 그렇게 쉬울 줄은 몰랐기 때문에 그냥 해본 소리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동생은 내 쪽에서 먼저 그런 말이 나온 걸 기우하로 마치 나를 위해서 이사를 하는 것처럼 생색까지 내가며 제까닥 제 집을 팔아버렸고 우리 동네에 새 집을 구하는 건 나만 믿고 걱정도 안 했다. 집값이 뛸 때라 어물어물 하다가 동생네 집 날리는 꼴 보게 될까봐 나 혼자 후끈 달아서 옆동에 마땅한 집이 나와 나는 즉시 계약을 했다. 동생은 잔신경 쓰는 일은 질색인 반면 되레 이사처럼 큰 일은 힘 안 들이고 휘딱 잘도 해치웠다. 한 단지 내에 붙어 살게 되고 동생네가 편해진 건 말할 것도 없지만 나는 더 자주 불려가거나 아이를 떠맡게 되어 내가 자초한 일에 비명을 올린 적도 부지기수였다. 첫 돌을 바라볼 때 이사 온 녀석이 내년이면 학교 갈 나이가 되었으니 다 기른 셈이었다. 동생은 얌체답게 그동안 나한테 진 태산 같은 신세를 고작 우리 언니 맛이 꿀맛 따위식의 경박한 표현밖에 못했지만 그 정도라도 생각해주는 건 그래도 양호한 편이었다. 언니 곁으로 이사 오고 나서 팔자가 늘어지다 보니 허리 치수가 해마다 1인치씩 늘어난다는 투정을 더 자주 들었다. 내가 단지 어린애를 좋아해서 그 나단나는 치닥거리를 하고 있다고 여기는 우리 식구들의 생각은 실은 맞지 않았다. 한 치 건너 두 치라고 조카보다는 얌체짓까지도 감싸주고 싶은 동생에 대한 애정 때문일 것이다.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애정 따위하곤 다르다. 동생이 때때로 내 생활을 회방 놓아주기를 나는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사뭇 열정적으로. 그런 생각 때문에 유치원 문턱까지 와서야 중요한 걸 빠뜨리고 온 생각이 났다. 동생은 슬기가 출연하는 연극을 포함해서 중요한 장면들을 비디오로 찍어달라고 했다. 엄마가 안 와서 섭섭했을 아이에게 엄마하고 다시 한번 재롱잔치를 볼 수 있다는 건 크나큰 위로가 될 터였다. 비디오 카메라는 우리 집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요긴하게 쓰는 건 주로 동생네였다. 일본 갔다 올 때 그걸 사온 남편도 남이 가진 것은 일단은 다 갖추고 봐야 한다는 소유욕 때문이지 그 방면에 취미가 있어서 장만한 건 아니었다. 놀러도 잘 다니고 아이 하는 짓도 한창 예쁠 때라 그렇겠지만 그걸 쓸 일은 우리보다 동생네한테 더 자주 생겼다. 그러나 툭 하면 빌려다가 뭘 그렇게 찍어대는지는 알 바가 아니었다. 찍은 걸 동생도 보여주려 들지 않았고 나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렇게 제 뒷바라지를 시켜먹고도 동생은 이런 내 성격을 차갑다고 비난했지만 옆에서 신물이 나게 보는 사람의 일상적인 행동을 화면에서 다시 보는 일이 뭐 그리 재미있을까. 자기 자신이나 가족의 모습이라 해도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나보기엔 그걸 재미있어 하는 사람이 되레 이상했다. 영화나 텔레비전 연속극 따위를 좋아하는 건 나도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지만 그건 하늘의 별처럼 아득하게 빛나는 사람들이 내가 이룰 수 없는 세계를 펼쳐 보여주기 때문이다. 즉, 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리 찾아도 비디오 카메라는 온데간데가 없었다. 동생의 신신당부가 아니더라도 이번만은 나도 비디오로 찍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없었다. 슬기는 연극의 주연이라지 않나. 주연이 아니더라도 연극에 출연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아닌 남이 돼보는 일이다. 빨리 찾아야 한다는 조바심은 이상하게도 절대로 못 찾을 것 같은 절망감하고 붙어 다녔다. 종종 있는 일이었다. 뭘 찾다 안 나오면 어느 순간 뭘 찾고 있었는지조차 생각나지 않게 되면서 모든 생각이 정지되는 일종의 치매 현상이 올 적도 있었다. 남편은 나의 그런 상태를 갱년기 현상이라고 별명 짓고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나는 군더더기 없는 갓 마흔이었다. 동갑내기 동창 중엔 늦둥이를 임신 중이어서 우리 모두를 기대에 부풀게 하는 친구도 있는데 갱년기 현상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러나 지금도 그 증상이 올까봐 미리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손끝을 가늘게 떨고 있었다. 비디오 카메라를 귀중품 취급해서가 아니었다. 외출하려는데 열쇠가 없다든가 한참 바쁜 등교 시간에 빨아서 챙겨놓은 중학생 딸의 덧신이 안 보일 때도 그 증상이 왔다. 마치 이 세상이 끝장나버릴 것처럼 눈앞에 사물 뿐 아니라 머릿속의 생각까지 가물가물 무화돼가는 느낌은 아주 고약했다. 이 세상 마지막 느낌이 고작 공포와 절망이라니. 이렇게 내가 뭘 못 찾아 우두망차를 하고 있는 걸 남편한테 들키면 사정은 더 나빠졌다. 그는 매우 부드럽고 침착하게 굴었다. 여봐, 그렇게 덮어놓고 서둘지만 말고 차근차근 생각을 정리하라고. 자, 차근차근. 그래, 그렇게. 심호흡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 그게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은 일단 잊어버려요. 그까짓 건 당신 털끝 하나만도 못한 거니까. 그러고 나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 물건을 마지막 보았을 때나 마지막 사용했을 때 상황을 떠올리는 거야. 옳지, 옳지. 그렇게. 남편의 친절한 인도로 나는 어제 딸의 덧신을 누가 빨았나부터 생각하기 시작한다. 어제는 파출부 아줌마가 오는 날이니까 그녀가 빨았겠구나. 그녀는 베란다 장독 언저리에다 신발 빤 걸 넣는 버릇이 있지. 아참, 저녁 때 화초에 물을 주다가 덧신이 덜 마른 걸 보고 욕실 스팀 위로 옮겨놓았었지 하는 데까지 더듬어 올라가면 현관 신장과 딸의 방 책상 언저리만 뱅뱅 돌던 행동 반경을 비로소 벗어난다. 물론 바삭하게 마른 덧신은 스팀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다. 이렇게 남편의 도움으로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편이 사정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럴 때 남편은 꼭 주희 어머니한테 하듯이 나에게 대했다. 그가 어머니를 대할 때 가면처럼 뒤집어 쓰는 과장되고 위선적인 친절과 공손을 나한테까지 써먹으려 드는데 내가 어떻게 구역질이 안 나겠는가. 그래도 결국은 남편한테 배운 방법으로 카메라의 행방을 소급해 올라가 동생네가 빌려간 걸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었다. 동생네로 뛰어가서 좀 모자라는 듯하여 붙박이로 오래 붙어있는 아줌마하고 한동안 온 집안을 들쑤성거려 그놈의 카메라를 찾아낼 수가 있었다. 그럭저럭 반 시간은 넘어 지체를 한 모양이다. 재롱잔치가 시작된 지도 아마 그쯤은 되었으리라. 슬기가 다니는 유치원은 이 동네뿐 아니라 강남 일대에서도 시설 좋고 잘 가르치기로 소문난 데였다. 원화를 끌려고 전단을 돌리고 가정방문까지 하는 군소 유치원하고는 달라서 선착순으로 뽑는 정원 안에 들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하는 게 그 유치원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었다. 무얼 어떻게 잘 가르친다는 건지 그 실속보다는 줄을 서야 한다는 소문 때문에 자꾸만 더 유명해져서 내년에는 필경 그 전날 밤부터 유치원 문간에서 오리털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세우지 않으면 뽑히기 어려울 거라고들 했다. 2년 전 슬기가 들어갈 때만 해도 새벽 4시인가 5시인가에 지금 있는 아줌마를 대신 내보내 줄을 서게 함으로써 겨우 선착순에 들 수가 있었는데 2년 전이 옛날이지 뭐유 하며 동생이 다행스러워하는 소리를 몇 번인가 들은 적이 있다. 시간에도 가속이 붙는 걸까? 스쳐 지나간 시간들이 너무 빨리 옛날이 된다. 이름난 유치원답게 마당의 정원수 중 추위를 타는 나무들이 벌써 지프로 맵시 있게 월동 준비를 하고 칙칙한 상록수와 늠름한 낙엽수 사이에 서 있는 게 밍크코트를 입은 귀부인처럼 품위가 있다. 양지 바른 곳을 차지한 놀이터의 놀이기구들도 목재로 돼 있어서 친밀감을 주면서도
어느 한 군데 허술한 데 없이 견고해 보였다. 나는 서울대학 학부모라도 된 것처럼 한껏 으스대는 마음으로 거만하게 마당을 가로질러 아담한 단층 건물로 다가갔다. 투명한 유리창을 가린 커튼의 동화적인 무늬가 문득 병원 신생아실을 연상시켜 나는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러나 어물어물하진 않았다. 학교로 치면 대강당에 해당하는 넓은 홀엔 학부모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차 있었고 무대에선 여자아이하고 남자아이가 짝을 지어 포크댄스를 추고 있었다. 무대 옆 벽에 재롱잔치 순서가 붙어 있었다. 슬기가 주인공으로 출연한다는 동극이 그 다음 차례인 걸 확인하고 나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비디오 카메라 때문에 늦으면서도 그걸 가져오는 게 유난스러워 보일까봐 쭈뼛쭈뼛하는 마음이었는데 적어도 이런 유치원에 자식 보내는 집치고 그거 안 가진 집은 없는 것 같았다. 무대 앞은 포크댄스를 찍으려는 엄마들이 출연하는 아이들 수요보다 더 여럿이 붐비고 있었다. 손잡고 춤추던 아이들 중 한 쌍이 벼랑간 싸우기 시작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멱살을 잡더니 엎치락 뒤치락 레슬링으로 변했다. 음악은 그대로 이어졌지만 춤파는 그냥 추는 아이와 레슬링을 구경하는 아이들로 갈라졌다. 그냥 춤을 추는 아이들도 마음은 싸움 구경에 가 있다는 게 눈에 보였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선생님이 무대로 뛰어오르고 싸우는 애의 가족인 듯 싶은 사람들도 가세에서 아이들을 뜯어 말렸다. 관람석이 시끌시끌한 웃음판이 되었다.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음악이 멎고 아이들도 깔깔대며 무대 뒤로 사라졌다. 사내 녀석끼리 짝을 지어놓으면 저렇다니까. 그럼 어떡해요. 여자애가 모자라는 걸. 이런 수군댐으로 미루어 남자끼리 짝이 된 아이들이 춤을 추다 말고 싸움이 붙은 모양이었다. 선생님들이 무대 뒤에서 뭘 어떻게 수습했는지 포크댄스는 다시 계속됐다. 싸움이 붙은 쌍만 아니라 남자끼리 짝지어진 쌍은 다 제외시킨 듯 했다. 아이들이 허룩하게 줄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다. 포크댄스보다는 싸움 구경이 훨씬 재미있었기 때문에 무대나 관람석이나 다 같이 시큰둥 열없어졌다. 다음이 슬기가 출연하는 연극 차례였다. 7마리의 새끼 염소와 늑대의 이야기였다. 동생이 주연이라고 뽐낸 슬기의 배역은 늑대였다. 올해 졸업하는 3반 중 한 반이 총 출연하는지라 억지로 만든 배역도 많았다. 토끼나 다람쥐, 오리나 황새로 분장하고 염소 일가가 겪는 순환을 구경만 하는 배역도 여럿 되었으니까 늑대쯤 되면 중요한 배역이었다. 슬기가 몸이 큰 것도 늑대 역할에 맞았다. 털이 북실북실한 천을 두르고 갈고리처럼 험악하게 생긴 발톱이 달린 커다란 신을 신은 슬기는 다른 아이들보다 곱절은 더 큰 것 같았다. 험악하게 꾸몄는데도 내 조카라 그런지 엉성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나는 얼른 케이스에서 비디오 카메라를 꺼내면서 찍기 좋은 자리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갔다. 그러나 막상 카메라를 들이대고 보니 눈앞이 깜깜했다. 렌즈가 닫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어디를 어떻게 돌리고 눌러야 되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처음 찍어보는 건 아니라 해도 동생네하고 한자리에 있거나 어디 놀러 갔을 때 동생이 찍다 말고 저도 찍히고 싶으면 나한테 넘겨주었고 그럴 때 잠깐씩 찍어본 게 고작이었다. 마치 관광지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셔터 좀 눌러주세요 하고 카메라를 넘겨줄 때 위치나 거리뿐 아니라 어떤 것이 셔터라는 것까지 가르쳐주어 카메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도 찍을 수 있듯이 주인의식 없이 시키는 대로 만져보았을 뿐이었다. 엄마 염소가 새끼들을 돌아다보고 또 돌아다보면서 무대 뒤로 사라져갔다. 바위 뒤에서 웅크리고 망을 보던 늑대가 나타날 차례였다. 나는 초조하게 여기저기 돌리고 눌러보면서 다시 들여다봤지만 역시 아무것도 안 보였다. 급하게 뭘 찾다가 안 찾아질 때나 다름없이
정신이 지리멸렬해지면서 손끝이 떨려왔다. 여러 사람 앞에 나의 쓸모없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마음의 떨림을 보는 것 같았다. 도와드릴까요? 아주 듣기 좋은 저음이었다. 키가 훌쩍 큰 남자였다. 남자는 웃고 있었지만 비웃는 웃음은 아니었다. 그는 엉거주춤 허리를 굽혀 나하고 같은 눈높이가 되면서 빨간 단추를 살짝 만지고 나서 카메라를 내 눈에다 대주었다. 이제 보이죠? 그러나 나는 뭐가 보이나를 확인하기 전에 그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선량하고 친절한 인상이 마음에 들었다. 바위 뒤에 숨어있던 늑대가 사방을 휘둘러 보면서 걸어 나왔다. 나는 카메라로 늑대를 쫓다 말고 키 큰 남자를 돌아다보면서 물었다. 그냥 이러고 있으면 찍힙니까? 남자가 다시 허리를 굽혀 들여다보더니 또 한 군데를 만졌다. 화면에 영문 글자가 스탠바이에서 카메라로 바뀌었다. 바뀌는 걸 보기 전에는 거기 자막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럼 여지껏 건성으로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는 나에게 따지듯 물었다. 그러나 곧 그의 위로하는 듯한 웃음을 따라 웃고 말았다. 그는 나하고 카메라를 번갈아 들여다보면서 이것저것 설명을 하려고 했다. 나는 듣는 척하다가 알아들을 자신이 없다는 표시로 한숨을 쉬면서 어깨를 한번 으쓱 했다가 축 늘어뜨려 보였다. 제가 찍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는 내 손에서 스르르 카메라를 넘겨받으면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나에게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넘겨주었다. 잘 찍으세요. 늑대가 우리 아이예요. 조카지요. 그가 남의 아이들까지 골고루 찍을까봐 나는 이렇게 영악한 소리로 못을 박았다. 그는 엄마들이 붐비는 앞자리에서 되레 뒤쪽으로 물러나 적당한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하는 게 그의 큰 키에 어울렸지만 나는 혹시나 그가 카메라를 노리는 좀도둑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 자꾸 고개를 비틀고 돌아다봐야만 했다. 또한 아이들의 연기가 웃음을 자아낼 때도 저런 장면을 잘 찍어야 된다는 뜻으로 그를 돌아다보았다. 그럴 땐 그도 나를 흘끗 보았다. 그렇게 눈길이 마주칠 때마다 기분이 좋았다. 공감 때문이었다. 아이들의 재롱을 같이 귀여워하고 있다는 단순한 공감의 즐거움이 군중 속에서 고개를 뒤로 튼다는 다분히 피곤한 일을 조금 더 힘 안 들게 했다. 재롱잔치가 끝난 후 그와 나는 자연스럽게 같이 나왔다. 아니, 그건 자연스럽지 않았다. 대부분의 엄마들은 아이하고 같이 가기 위해 또는 선생님의 노고도 치하하며 제 자식 똑똑하단 자랑도 늘어놓기 위해 남아 있었다. 동생도 내가 마땅히 그런 뒤풀이까지 해주려니 하고 있을 터였다. 끝나자마자 나오는 학부모는 거의 없어서 그와 나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겨울 해가 아쉽게 엷어지는 마당을 거닐듯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유치원 정문에서 길 건너가 바로 우리 아파트 단지 후문이었다. 그가 같은 단지에 살지 않는 한 헤어지게 돼 있었다. 그가 어디로 가나 해서 흘끗 쳐다보았을 때 그가 황급히 말했다. 추워 보이시는군요. 어디 가서 차 한잔 할까요? 뜻밖의 제안이기도 했지만 놀란 것처럼 붕 뜬 목소리 때문에 나는 나의 순간적인 눈빛이 갈고리가 되어 그를 낚아챈 것처럼 느꼈다. 내가 내 눈빛에 그렇게 자신이 있었다기보다는 그와 헤어지는 걸 아쉬워하는 마음을 나도 모르게 진하게 드러낸 생각이 나서였다. 짐짓 못 이기는 채 그가 가는 대로 상가 쪽으로 따라갔다. 그러나 꽤 분위기 있는 찻집으로 안내한 건 나였다. 조명과 음향을 은은하게 줄인 찻집에 마주 앉자 비로소 이건 내가 안 하던 짓일 뿐 아니라 나에게 너무도 안 어울리는 짓이라는 떨떠름한 낭패감이 왔다. 나는 교활하게도 이렇게 된 건 전적으로 네 책임이라는 듯이 그러나 네가 어떤 개벽다귀이든 관심 없다는 듯이 쌀쌀하고 고상한 표정을 꾸몄다. 조카라고 그러셨던가요? 그 늑대가?
나의 지어먹은 마음에 개의치 않고 그가 소탈하게 말했다. 예, 동생의 아들이죠. 이웃에 살기도 하지만 동생이 선생이라 제가 가끔 엄마 노릇을 대신할 적이 있답니다. 우리하고 사정이 비슷하군요. 아직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아이들한테 오늘 같은 일이 생길 때는 장모님이 학부모 노릇을 해주시곤 했는데 요새 마침 효도 관광을 떠나신 후라서 집사람은 내가 유치원에 들른 거 모를 겁니다. 오늘 아침에 지 엄마 몰래 아이하고 손가락 걸고 약속을 했거든요. 아빠가 꼭 가봐줄 테니 열심히 하라고요. 아주머니 조카만 주연을 한 줄 아세요? 우리 아이도 주연이었답니다. 딸내미가 여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아비가 어떻게 안 가보냐고 회사에다가도 큰 소리치고 나온 거려. 직장 가진 엄마들보다 낫네요. 같은 직장 내에서도 확실히 남자가 여자보다 융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직장 나름이죠. 잡지 사니까 밖에 나올 곳을 만들기가 비교적 쉽다 뿐이죠. 어떻게 맨으로 땡땡이를 칩니까? 나는 아까 잠시 맡아가지고 있던 서류 봉투에서 눈여겨본 꽤 괜찮은 종합지 이름이 생각나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을 따라온 건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주연이면 엄마 염소였겠군요. 아니죠. 그 극의 주연이 어떻게 엄마 염소입니까? 시계 속에 숨어서 혼자 살아남았다가 해피엔드를 만들어내는 막내 염소죠. 아, 그 꼬마. 참 예쁘고 당차던데요. 뭐려. 역할이 역할이니까 그래 보였던 거죠. 칭찬 한마디에 제 딸이 주연이라고 핏대 올릴 때와는 딴판으로 겸손해지는 그가 보기 좋았다. 그건 그래요. 제 조카도 덩치만 컸지 계집애한테도 맞기만 하는 허풍선이랍니다. 그런 주제에 그 역할을 그렇게 좋아하고 으스댄데요. 나중에야 어찌됐건 당장 여자애들한테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게 신나나 봐요. 사내 코빼기가 뭔지. 참, 몇 남매나 두셨습니까? 남매가 아니라 자매를 두었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짜리하고 오늘 꼬마 염소 노릇한 녀석하고 딸만 둘입니다. 어머, 그럼 또 낳으셔야겠네요. 아니요. 둘이면 족합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고 우리 능력도 그렇고 지구 환경한테도 미안하고.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속마음은 아니실걸요? 남 다 있는 아들 자기만 없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섭섭한가. 물건이면 당장 훔치고 싶다는 옛말이 조금도 그르지 않죠. 하긴 요새처럼 편리한 세상에서야 훔칠 것까지야 있나요, 뭐. 수단 방법 안 가리게 되는 거죠, 그까짓 거. 나는 걷잡을 수 없이 수다스러워지다가 무엇에 놀란 것처럼 입을 다물었다. 수다가 걷잡을 수 없었던 것보다 더 지독하게 수치심을 걷잡을 수가 없었다. 마치 실수로 중인 환시의 속바지를 까내렸다가 치켜 올린 것처럼 황당하고 망신스러웠다. 다행히 그가 내 치부를 본 것 같진 않았다. 그래도 나는 속으로 그럴 리가 없어. 저 자식은 시방 능청을 떨고 있는 거야. 라고 은근히 겁을 먹고 있었다. 섭섭하지 않다고는 안 했습니다. 아내가 둘째 애를 뵀을 때는 아들이길 바란 것도 사실이고요. 이왕이면 아들, 딸 섞어서 색색까지로 갖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다르죠. 첫 아들 낳은 사람이 둘째는 딸이었으면 하는 건 괜히 그래 보는 배부른 수작이라고요. 그 사람들 조금도 절실하지 않아요. 두 번째도 아들이면 지네는 특별한 기술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으스대면 으스댔지. 손톱만큼도 섭섭해할 줄 아세요? 아시겠어요? 나는 다시 열오른 목소리가 되었다.
그제서야 남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바보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모르겠는데요. 왜 내가 그걸 알아야 하는지는 더욱 모르겠고요. 지금 행복하지 않으시죠? 내 말이 맞죠? 아들이 없다는 건 결혼 생활의 행복에 중대한 결격사유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왜 그걸 강요하십니까? 본인이 조금도 그렇게 안 느끼는 걸 가지고. 그는 여간 곤혹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암만 그래도 나보다는 덜 곤혹스러우리라. 나는 이 세상에 아들이 있고 없고 하고 인생의 행불행하고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 남자를 만난 게 대단히 곤혹스럽고도 기분이 나빴다. 뭐 저런 족속이 다 있나. 재수 온 붙었다 싶으면서도 그 남자를 행복한 채로 놓아주기가 싫었다. 그것은 거짓 행복이고 거짓은 깨부숴야 한다는 사명감이 대단한 정의감처럼 치뻗쳤다. 야구 구경 좋아하지 않으세요? 나는 화제를 바꾼 것처럼 전혀 딴소리를 했지만 어림없었다. 속으로는 점점 더 집요해지고 있었다. 어떻게 하셨어요? 운동은 다 좋아하지만 야구엔 특히 광이죠. 떨떠름하던 그의 표정이 반짝 환해졌다. 나도 속으로 옳지 너 잘 걸렸다 싶었지만 애써 무표정을 꾸미고 말했다. 야구장에도 가끔 가시겠네요? 그럼요. 고교 야구 시즌에는 못 참죠. 지금은 그렇지도 않지만 나 다닐 때만 해도 우리 모교가 야구 명문이었거든요.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때 버릇이 남아서 그런지 1년에 한두 차례라도 구장에서 직접 목이 터져라 열광을 해야 살맛이 난달까? 스트레스가 풀린답니다. 혼자서만 즐기세요? 어디 가요? 나갈 땐 혼자라도 자연히 동문들과 만나게 되니까 끝나면 이겼다고 한 잔, 졌다고 한 잔,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한잔하다 보면 돌아올 땐 엉망으로 취해서 꼬리까지 달고 들어와 마누라 머리에 뿔을 돋게 하는 거려. 아들하고 야구 구경 다니고 싶단 생각 없으세요? 나는 너 약 좀 올라봐라 하는 듯이 눈을 가느스름이 뜨고 조롱하는 투로 말했다. 또 아들 타령입니까? 네, 참. 솔직히 말해서 아들하고 같이 와서 부전자전으로 열광하는 친구를 보면 부럽지 않은 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보케야 큰 딸을 길들이려고 했겠어요. 실패했어요. 커갈수록 야구장 따라가는 걸 고역스러워 하길래 놓아주었어요. 그렇지만 작은 애가 또 있으니까 희망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요. 남자보다 비율이 낮다 뿐이지 여자라고 야구를 즐기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구차스럽게 그럴 것 없이 부인한테 솔직히 아들 데리고 야구장 다니는 친구가 부러워서 죽겠다는 신용을 자꾸만 하세요. 부부간에 뭐하러 상처를 줍니까?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상처뿐이겠어요. 모욕이고 모독이죠. 그래야 부인도 별 수 없이 아들 낳을 방도를 강구하게 될 거라 이거죠. 나는 앞에 있는 그를 의식하지 않고도 괜히 자신감이 넘쳤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허망한 자신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곧 꺼지게 될 게 두려웠다. 글쎄요. 만일 나에게 아들만 있는데 아내가 옆에서 콩나물 다듬어줄 딸 하나 없다고 아무리 구시렁거려도 단지 콩나물을 다듬게 할 목적으로 내가 딸을 만들고 싶어 할 것 같지는 않네요. 혹시 내가 그 정도로 싹수머리 없는 인간이라 해도 아들, 딸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마지막 장치가 남아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음양의 조화만은 아직도 신의 영역인 게 감사할 따름이죠. 그러면서 그는 팔 운동을 하듯이 큰 동작으로 손목시계를 보았다. 나하고 상대하기 싫다는 걸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기 위한 몸짓이리라. 그 마지막 장치인지 음양의 조화인지가 신의 영역을 벗어난 지 오래라는 것도 모르는 주제에 잘난 척하긴. 순진한 탓일 거야. 몇 살이나 되었을까?
나하고 동갑 아니면 기껏해야 서너 살 아래일 것이다. 저런 남자하고 자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다 말았는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나른한 기분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 그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아마 말문이 막힌 줄 알고 이때다 싶었나 보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실은 인터뷰 약속을 해놓고 그 사이에 잠깐 틈을 낸 거라서. 요령이 좋으신가 봐요. 요령은요. 남 보기엔 시간의 구애를 덜 받는 직장처럼 보이지만 남들이 잠자는 시간에도 일해야 하는 게 이놈의 팔자랍니다. 차값은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그는 필요 이상 서둘고 있었다. 누가 잡아먹나 순진하긴. 그가 그럴수록 나는 그를 놓치고 싶지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어째보겠다는 건 아니었다. 마음속으로 갖고 놀고 싶었다. 조금만 더. 나는 따라 일어서서 그를 뒤따랐다. 그러나 차값을 내가 내겠다고 날치진 않았다. 나는 남들이 그런 일로 투사처럼 열렬하게 다투는 걸 보는 것조차 질색이었다. 그 대신 나는 그가 돈을 받는 걸 지켜보는 동안 기막힌 생각을 해낼 수가 있었다. 명함 있으면 한 장 주세요. 왜요? 참, 명함이 어디 있더라? 그는 양복 주머니엔 손도 넣지 않고 겉으로만 위아래를 양손바닥으로 탁탁 쳐 보이면서 찾는 신용만 했다. 명함을 줄까 말까 결정할 시간을 벌려는 그의 이런 어색한 동작을 나는 속이 근질근질하도록 귀엽게 바라보았다. 아까 찍으신 필름 잘 됐으면 하나 복사해서 드리려고요. 남자 주인공 찍는데 여주인공을 빼놓았을 리 없잖아요. 나는 짐짓 사무적으로 말했다. 예상대로 그가 반색을 했다. 그러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점을 우리 애한테 맞췄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무의식적인 행동이었으니까 용서하세요. 그의 얼굴이 바보스러울 정도로 해벌어졌고 손엔 이미 명함을 꺼내 들고 있었다. 나는 관심 없다는 듯이 명함을 자세히 보지도 않고 핸드백 속에 집어넣으면서 고개만 약간 까딱해 보이고는 먼저 획 등을 돌렸다. 그림이 잘 안 나왔어도 보내주셔야 돼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가 내 등 뒤에서 소리치는 걸 들으며 나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저음이지만 멀리 퍼지는 기분 좋은 목소리를 천천히 음미했다. 저녁 먹고 나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다. 두 딸은 과외 공부 가고 아들은 숙제를 하고 있는 호젓한 시간이었다. 남편은 중국으로 출장 중이었다. 언니, 우리 집에 차 마시러 오지 않을래? 언니 언제 그렇게 기술이 늘었어? 너무너무 잘 찍었어. 슬기 재롱잔치 찍은 거 말이야. 근사해. 볼만해. 오는 길에 동생 내다 카메라를 놓고 왔더니 지금 식구가 모여 그걸 보고 있는 모양이다. 그까짓 거 찍는데 기술이고 뭐고가 어딨냐? 제 새끼 재롱이니까 근사해 보이는 거지. 아니야 언니. 전에 언니한테 잠깐씩 찍어달란 거 얼마나 못 찍었는지 알아? 나도 잘은 못 찍어도 그냥 눈에 안 거슬릴 정도는 찍는데 언니 찍은 건 한 카트만 끼어들어도 저건 언니 솜씨라는 걸 알 만큼 못 봐주게 튀었다고. 그런 우리 언니가 웬일이요? 오늘 찍은 건 작품이야, 작품. 카메라는 줄창 우리 집에다 내꽂아 놨으면서 언제 그런 장족의 발전을 했을까? 동생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나는 아들의 방문을 열고 이모네 마실 갔다 오마고 말했다. 아들은 하던 숙제에서 눈도 떼지 않고 알았다고 했다. 같이 가지 않을래? 엄마가 찍은 비디오 보러 가는데. 나는 현관에서 안 해도 될 소리를 던지고 대답을 기다렸다. 흥미 없어요. 아들의 시큰둥한 대답이 들렸다. 11살짜리가 저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일까? 싫어라든지 바빠라고 했더라면 좋았을걸. 11살, 만 10년하고 7달짜리가 흥미있어 하는 건 뭘까?
나는 아들의 멱살을 잡고 내가 널 어떻게 낳아 기른 자식인 줄 아느냐고 한바탕 악다구니를 치고 싶은 욕망을 억제하느라 현관 신장을 잡고 심호흡을 했다. 나는 떨고 있었다. 손끝이나 가슴이 아닌 더 내밀한 곳이 분심으로 떨고 있었다. 동생네는 마침 일가단란의 시간이었다. 오붓한 새 식구 곁에 주책 없이 아줌마까지 끼어들어 빨래를 개키면서 시시덕대고 있었다. 나도 기분을 바꾸려고 아줌마 점점 고와진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형님은 경기 좋으신가 봐요? 1년이면 반 이상은 해외에서 보내시니 이웃에 살면서도 까딱하단 형님 얼굴 잊어버리겠어요. 다탁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면서 동생의 남편이 말했다. 해외에 자주 나간다고 경기가 좋겠어요? 중소기업들이 다 어려워하는 것만큼 그 일도 어렵겠죠 뭐. 언니는 또 죽는 소리. 누가 사업가야 하네 아니랄까 봐. 형부가 왜 중소기업이요? 얘는? 그럼 우리가 재벌이냐? 부동산 재벌 아니요. 뒤가 그만큼 든든하면 맨날 윗돌배 아랫돌고였다, 아랫돌배 윗돌고였다 마는 중소기업하고는 다르지. 남은 죽기 살기로 하는 사업을 형부는 취미로 하니까 돈이 벌릴 수밖에. 시집이 대대로 살던 서대문 밖 구옥 앞으로 길이 나면서 번화가가 되어 그 자리에 빌딩을 올린 걸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는 전적으로 시어머니 관리하에 있지만 장차 남편이 상속하게 되리라는 것 때문에 동생은 툭하면 이렇게 시샘이 섞인 소리를 했다. 나도 따분한 은행 때려치우고 형님 밑에 들어가서 사업이나 배울까? 듣기 싫어요. 누가 부쳐주긴 한다고. 난 사장 마누라는 안 바랄 테니 지점장 마누라라도 한번 돼봅시다. 그러면서 동생이 비디오 세트의 리와인드를 누르자 동생의 남편은 주섬주섬 담뱃갑을 챙겨가지고 들어가고 아줌마도 제 방으로 가버렸다. 이번이 4번째 언니. 다들 질렸나 봐. 요 녀석은 그래도 지가 나오니까 또 보고 싶은가 보네. 귀대에 부푼 얼굴로 화면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슬기를 보며 동생이 눈을 흘겼다. 곧 화면이 나오고 나는 슬기보다 더 열심히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내가 낮에 본 어설픈 동극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보는 것처럼 화면은 아름답고도 생동감이 넘쳤다. 아, 저런 장면도 있었던가 싶은 귀여운 실수, 깜찍한 연기, 지엽적인데 숨어서 동극을 동극답게 하는 천진난만. 그런 것들을 어쩌면 저렇게 낱낱이 끄집어내어 저다지도 귀엽게 살려놓은 걸까. 그 30분도 채 안 되는 아마추어의 기록 필름이 나에게 걸작품일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끼리만 통한 귀여운 것에 대한 공감 때문이었다. 나는 지금 비디오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남자와 눈을 맞추고 있는 거였다. 출연한 아이들이 모두 손에 손을 잡고 무대를 한 바퀴 돌고는 손을 흔들면서 퇴장을 했다. 슬기는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동생도 하품을 했다. 4번씩이나 보고 나니 시들한 모양이었다. 내 기술에 대한 칭찬도 안 했다. 나도 약간은 지루했던 양 기지개를 켜면서 지나가는 말처럼 덤덤하게 그 테이프 한 통 더 복사해달라고 말했다. 서로 잘 자라는 간단한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 저만치 아파트의 각진 모서리에 반달이 걸려 있었다. 어머, 자연이라는 게 있긴 있었구나. 나는 무료하게 걸려있는 달을 향해 까닭없는 능멸의 시선을 보내고는 종종 걸음을 쳤다. 아들은 그새 잠들어 있고 딸들이 과외 공부에서 돌아올 시간은 아직 멀었다. 고2짜리와 중3짜리의 과외 학원은 꽤 멀었지만 이웃끼리 서로 조를 짜서 돌아가며 데리러 가기 때문에 내 차례가 아닌 달은 문만 열어주면 된다. 그 조에 끼려면 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처럼 기계 무서움증이 심한 사람도 운전을 배우지 않을 수가 없었다. 딸애들이 올 때까지 텔레비전이나 볼까 하다가 비디오를 틀었다. 남편이 출장 가고 나서 빌려온 장미의 전쟁이라는 영화인데 그동안 3~4번은 본 것 같다.
나는 연속극도 비디오도 영화도 보긴 보지만 결코 즐기는 편은 아니다. 재미로나 감동으로나 푹 빠진 적이 없으니까. 아주 정신 차리고 보지 않으면 스토리도 제대로 못 따라갈 적이 많다. 본 것을 연거푸 또 보고 싶어 하긴 처음이다. 그런 게 좋은 영화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다. 그 영화를 연거푸 보고 있다는 걸 누가 알고 있는 것도 아니건만 나는 묘하게 떳떳지 못한 느낌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기 전에 그만 보고 돌려주리라 혼자서 다짐까지 한다. 그까짓 게 무슨 금지된 쾌락이나 되는 것처럼. 실은 별것도 아닌 얘기다. 부부가 싸우는 얘기다. 그러나 예사 부부 싸움은 아니다. 어찌나 격렬하게 싸우는지 제목 그대로 전쟁이다. 정력적이고도 지능적으로, 잔혹하고도 줄기차게, 몰불 안 가리고도 교활하게, 상대방을 해치고 골탕 먹인다. 나치하고 유태인하고 전쟁이 붙었대도, 왕년에 우리 국군이 인민군과 싸울 때도 이 부부의 전쟁보다는 그래도 감미나 감상이 끼어들 여지가 있었으리라. 참 기막힌 증오였다. 더욱 기막힌 것은 그들이 왜 그렇게 싸우고 미워하게 됐는지를 도무지 모르겠는 거였다. 제대로 된 영화라면 그걸 안 밝혔을 리가 없다. 내가 같은 필름을 반복해보는 것은 혹시 내 영화 보는 법의 미숙 때문에 그걸 못 읽어낸 게 아닌가 하는 조바심 때문도 있었다. 그러나 일단 보기 시작하면 그 까닭이야 아무래도 좋다는 식으로 놓쳐버리고는 격렬한 증오만이 고스란히 옮아붙는다. 그야말로 남부러울 거 없는 부부였다. 지성과 미모와 건강을 겸비한 남녀가 첫눈에 반해 열렬하게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출세하고 고급주택, 고급가구, 미술품을 모으며 살아간다. 너무 아쉬울 게 없으니 권태로울 수도 있으리라. 아니다. 이건 권태 따위 나른한 것하고는 다르다. 아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한다. 그 전에 남편이 아내가 하는 일을 경멸하는 태도를 한두 번 취한 것 같긴 하다. 그것이 빌미가 됐든 어쨌든 아내는 부부 생활의 의미 상실을 선언한다. 그러나 집이나 소유물에 대해선 서로 한치도 양보를 안 한다. 상대방을 내쫓고 자기 소유로 하기 위해 지혜와 체력을 다해 가열한 투쟁을 벌인다. 병적일 정도로 무서운 집착과 증오가 화면을 폭풍처럼 휘몰아친다. 아내의 고양이를 남편이 실수로 치어 죽이자 아내는 남편이 사랑하는 개를 일부러 치어 죽여 그걸로 유리를 만들어 남편에게 먹이는 식으로 구원의 여지가 바늘구멍만큼도 없는 증오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일사불란하게 치닫는다. 증오의 클라이맥스는 죽음밖에 더 있겠는가. 용서니 화해니 하는 거짓된 정서는 양념으로 쓰려 해도 찾아지지 않는다. 나는 마치 자웅을 붙은 짐승이 이유도 체면도 없이 다만 어쩔 수 없이 클라이맥스로 치닫듯이 참담하게 헐떡이며 그들의 파국을 쫓는다. 쫓고 쫓기던 부부가 마침내 천장의 휘황한 샹들리에에 같이 매달렸다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박살이 나서 죽는 장면까지 봐야만 비로소 열병처럼 옮아붙은 증오로부터 노연하게 된다. 다시는 꾸고 싶지 않은 악몽 같은 영화를 나는 왜 또 보고 또 보는 걸까? 더 기분 나쁜 것은 증오 때문인지 소유의 공평한 분배 때문인지 남자가 핏발선 눈을 하고 아내의 구두 나부랭이를 톱으로 자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는 그때마다 그 구두가 내 아들의 몸뚱이가 되는 엉뚱한 환상 때문에 진땀을 흘린다는 사실이다. 초인종 소리가 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두 딸이 돌아왔다. 엄마 어디 아프냐고 물었다. 마치 골 속에 공깃돌이 잔뜩 든 것처럼 무거운 통증이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것 같았다. 너희들 기다리다가 잠깐 졸았나 보다. 그새 무서운 꿈을 꿨더니 골치가 좀 아프구나. 나는 이렇게 둘러대고는 남편이 돌아올 날을 달력으로 짚어보았다. 사흘 남았다. 어른도 무서운 꿈을 꾸냐고 작은 딸이 물었다.
그 아이에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하고 같은 뜻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대답 대신 등을 토닥거려 주었다.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더는 장미의 전쟁을 보지 않았다. 꼭 해달라는 투로 말한 것은 아니었는데도 동생은 재롱잔치 테이프를 복사해 왔다. 형부 보여주라. 좋아할 거야. 동생은 모든 사람이 저처럼 제 아들을 예뻐하길 바란다. 남편도 슬기를 좋아하긴 하지만 제 자식 사진도 찍을 때는 신나게 찍다가도 현상에 온 사진을 관심 있게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도 나는 식구가 다 모인 자리에서 그걸 한번 틀어 보여주었다. 길지 않으니까 다들 의무적으로 봐주었고 아무도 누가 찍었나 따위는 묻지도 않았다. 내 속셈도 그 필름으로 식구들의 관심을 끌 생각이 아니라 복사를 부탁하면서 품었던 야릇한 조바심이 안심할 정도로 희석되었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였다. 그러나 외간 남자에 대한 매혹과 거기 따른 죄책감이 충분히 사그라진 후까지도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게 문제였다. 실상 나처럼 심심한 여자에게 그런 유의 감정적인 외도는 번번이 처음 같으면서 처음이 아닌 차라리 진부한 거였고 지나놓고 보면 무엇에 씌었던 것처럼 황당한 거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그 남자에겐 그렇게 가볍게 흘려보낼 수만은 없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아들이 없이도 불행하기는커녕 쓸쓸하지도 허전하지도 않은 인간이 이 한국 땅에 있다는 게 참을 수 없이 깨름칙했다. 만약 그 깨름칙한 걸 떨쳐버리지 않고는 생전 아무 재미도 못 느끼고 살아야 할 것 같은 예감마저 들었다. 그걸 떨쳐버리기는 간단할 수도 있으리라. 그 남자의 그런 생각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내면 된다. 아마도, 아니 틀림없이 그것은 거짓일 것이다. 나는 그의 잡지사로 전화를 걸어 비디오 테이프를 복사해 놓았는데 만나서 전해주고 싶다고 했다. 나를 반가워하는 그의 기분 좋은 저음을 듣자 나는 갑자기 새처럼 지저귀고 싶었다. 솜씨가 여간 아니시던데요. 잘 나왔어요. 슬기 편에 댁의 따님한테 전할까 하다가 그냥 내주긴 아까운 필름이더라고요. 차라도 한 잔 더 얻어먹고 싶어서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잘 나왔어요? 그럼 제가 솜씨턱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치가? 아, 그렇게 되나요? 좋아요. 이번 차는 제가 사고 테이프 턱은 그 다음에 받을게요. 나는 무턱대고 즐거워서 들뜬 목소리를 냈다. 사춘기로 퇴화한 것처럼 필름이나 솜씨 따위 사소한 걸 핑계 삼아 낯간지러운 즐거움을 줄줄이 창출할 작정이었다.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고 난 후였다. 저녁 때 집으로 참기름을 끌어온 동생이 나를 자꾸만 쳐다보는 것 같았다. 왜 그러니? 내 얼굴에 뭐가 묻었냐? 아니야. 언니가 달라진 것 같아서. 더 젊어진 것 같기도 하고 더 예뻐진 것 같기도 하고 뭐랄까 생기가 넘쳐 보여. 늘 늘적지근하더니만. 언니 혹시 연애하는 거 아니오? 망할 것. 참기름 가풀한 소리 안 할 테니 객적은 소리 작작하고 어서 가봐라. 콩나물 무치 나왔다면서. 내가 언제 갚는 거 봤수? 하긴 집구석에서 누굴 만날 기회가 있어야 연애도 하지. 동생을 돌려보내고 나서 나는 동생이 말한 걸 확인하기 위해 거울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정말 달라진 것 같았다. 젊고 예쁘고 싱싱한 것. 그건 얼마나 좋은 건가. 그 후 나는 거울 앞에서 그런 것들을 나한테서 찾아내려고도 했었지만 그렇게 꾸미려고 더 많이 노력했다. 아들이 없는 걸 조금도 고민스러워하지 않는 괴짜가 한국 땅에도 있다는 사실을 나는 깨름직하게 여기고 있는 걸까? 신나는 일로 여기고 있는 걸까? 그것조차 왔다 갔다 했다. 내 아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남자 생각을 하곤 했다. 나는 아들하고 키를 대보는 걸 좋아했다. 나는 키가 162cm나 되었다.
체중은 2kg 정도는 들쭉날쭉했지만 50kg를 넘은 적이 없어 늘씬해 보였다. 그런 내 키를 11살밖에 안 된 녀석이 육박하고 있었다. 어려서는 기둥에다 아들의 키가 커가는 걸 눈금으로 표시하는 게 낙이었지만 국민학교 들어가고부터는 어깨동무를 해보는 걸 더 좋아했다. 어깨동무를 하는 척 아들의 볼을 애무하면서 앞으로 끌어당기면 아들은 고분고분 내 가슴에 귀를 대고 엄마 심장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자연스럽게 가슴으로 끌어당길 수 없을 만큼 키가 자라면서 아들은 고개도 뻣뻣해져서 좀처럼 나에게 안겨오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아들하고 육체적 접촉을 하는 게 좋았다. 그 뿌듯한 느낌을 갈망할 적도 많았다. 아들은 건강한 나무처럼 잘 자랐다. 근육은 유연하고도 단단했다. 긴 바지를 입었을 때도 아들의 정강이가 얼마나 곧고 강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다. 아들이 그냥 집안을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봐도 좋았다. 아들을 가슴에 안으면 온몸이 뿌듯하듯이 아들이 집안에 있으면 온 집안이 가득해졌다. 그 애가 눈에 안 보일 때도 그 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떳떳하고 자랑스러울 수가 있었다. 그 애가 있다는 것은 나의 최고의 성취감이고 그 애를 바라보는 즐거움은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행복감이었다. 두 딸도 물론 사랑했다. 큰딸은 첫정이라 애틋하고 둘째는 막내딸이라 예쁘다. 한 번도 사랑으로 딸아들을 충하하지 않았다. 그러나 딸은 둘을 다 합쳐도 아들 하나만큼 나를 충만하게 하지 못한다.